이 집 팔기로 결정했어. 팔다니요?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 좀 되겠더라고. 아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에 살던 빌라 있잖아. 내놨었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 시골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금방 팔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까 이 집 판 돈으로 엄마 노후 자금 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원래 2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돈은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너희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갈곳없는 너희 키워준 거지. 전부터 느꼈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여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37세 김현수입니다. 여지숙 씨가 아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게 된 것은 아들 김현수에게도 그리고 여 씨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여 씨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두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할지 여 씨는 양가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 가진 것 없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덜 비참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 씨와 남편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여 씨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에 수월한 인생을 보내진 못했지만 아들만은 누릴 만큼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비록 호화스럽게 키우진 못했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후에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 여 씨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 고향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무척 싸게 나온 급매물이었는데 대출을 받아 사서 바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다지 큰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 줄 거면 그 집은 도대체 왜 사신 거예요? 아들이 그런 여 씨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오르면 좋고 오르든 안 오르든 우리 나중에 식당일 정리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려 그런다. 여 씨와 남편은 고향에서 만났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 어쩔 수 없이 흘러 전라북도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늘 나중에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막연했던 계획이 남편의 결단에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나중에 이쪽으로 오시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는 저 들어가서 살라고 사신 줄 알았죠. 마침 아들의 직장이 여 씨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아들이 내심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오피스텔 보증금 있잖아.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보증금 빼서 보태서 사. 그동안 착실하게 돈 모으고. 그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니까 건드릴 생각 말고.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도 받은 게 있어서 할 말이 없는지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 집을 달라고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 씨와 남편은 아들보다도 착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전세 자금을 모아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대출 없이 온전한 아파트에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 새는 돈이 없으니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아들이 34세가 되었을 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자, 너 전세 뺀 돈하고 이 돈까지 보태서 집 구해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원룸 전세보증금만 쥐어주고 보내기는 마음에 걸렸던 터라 결혼 자금을 조금 더 보태주었습니다. 그래도 신축 아파트 사기는 힘드네요. 뭐 그럼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그것보다 없이 시작해도 다 살아. 너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만 않았다면 결혼 생활의 시작이 나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여씨가 아들에게 준 돈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지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은 여유가 많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여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도와줬으면 이제부터는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괜찮으니 몇 년 고생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 집은 언제 나온대요? 무슨 집? 여기에 사둔 아파트요. 세입자 언제 나가요? 조금 더 산대. 왜?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거나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살 거야. 알았어요.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도 했고 아들에게 그 집까지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좀 더 산다더니 왜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요. 거기에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여씨가 아파트를 사고 처음 들어온 신혼부부였는데 오랫동안 거주했던지라 여씨도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언제 나가려고요? 2달 뒤 괜찮으세요? 여씨는 그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볼지 아니면 비워놨다가 자신들이 들어갈지 결정해야 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면 집을 비워놔야 하는 거 아닐까? 언제 들어가서 살지도 모르는데 마냥 비워도? 한 번 더 새 놓아도 될 것 같은데. 당장 식당 그만두고 올라갈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길어야 몇 년을 더 장사하겠어. 남편은 벌써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씨와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고요. 그래. 집 사서 간다더라. 알뜰살뜰 살더니 대단해. 몇 년 만에 이렇게? 아들은 여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곧 비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네 아빠랑 의논 중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요. 너희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정말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듯 했습니다. 너희는 집 구하라고 보태줬잖아. 여씨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매매로 사기는 힘드니까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2년 동안 돈 좀 모으려고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진 않을 거죠? 하지만 여씨가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살겠다는 거야? 아들의 당당한 말엔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씨가 묻자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월세를 주든 전세로 주든 돈이 생기는데 너는 집 구하라고 돈도 보태줬는데 그 집도 공짜로 쓴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2년만 쓴다는데. 그럼 2년 뒤에는 꼭 나올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때까지 같이 바짝 모을 거예요. 여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 뒤에 아들에게 그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결혼 한 달 전이라 타이밍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아들을 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짝 돈을 모은다더니 그러느라 바쁜지 명절 때나 돼야 코빼기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과 약속한 인연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사 접자. 올라가서 살려고? 이제 좀 쉬어야지. 고향에 가서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고 해. 그럼 현수는? 현수도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여씨도 이 나이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도 팔면 그래도 남은 여생 아끼며 살아갈 정도는 될 듯 했습니다. 그래.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여기서 산 지 2년 됐잖아요. 그 얘기를 아들이 먼저 꺼낼 줄 몰랐던 여씨.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달라니? 명의를 그냥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들의 황당한 말에 여씨가 대답했습니다. 뭐? 너 분명 2년만 산다 그래서 그 집 비워준 거잖니? 그런데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여유 있으시면 결혼한 외동아들한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유? 그거 여유 있어서 산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샀던 거고, 세입자 나갈 때는 대출 없이 전세금 돌려주려고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어쨌든요, 지금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이랑 이 집이랑 두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 사는 집? 시골에 있는 작은 빌라 팔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엄마 아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 집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탤 거야. 그리고 아빠랑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말이 다르고 다른 법인데. 아들 말만 들으면 꼭 가여운 아들 부부를 제 욕심에 쫓아낸 못된 엄마가 된 듯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자는 거지? 당장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도 그동안 계속 일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준 돈 말고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경기도 집값도 너무 올라서. 여씨도 아들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럴 것을 모르고 아들에게 집을 내준 자신의 잘못인 듯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생각하니 그 돈에 맞춰서 갈 집이 없었겠죠. 요즘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왕 가지고 있는 집 결혼할 때 한 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주고 나면 우리는 현수 그놈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한다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써봤고, 그래도 아들놈 장가 보낸다고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 놈이 어디 있어? 여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주고 말년에 비참해지는 사람도 주위에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절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씨의 말에 아들은 크게 실망을 했죠. 그렇다고 아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버릴 수는 없기에 아들이 집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씨의 삶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혈압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허망하게 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씨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사이에 일은 벌어졌고 뒤늦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여씨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남은 여생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나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가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울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한 것은 기억나는데 꼭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여씨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인들도 이미 여럿있는데 내 남편만 영원히 살아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정신 차려. 네 남편이 너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좋아하겠다. 이러다 산 사람도 죽겠다. 몇 달 지나자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씨는 정신 차리자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자신의 삶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여씨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아빠 없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못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여러 번 연락하고 몇 번 찾아오기도 했던 아들.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벌써부터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있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살림 다 있으니까 엄마 간단한 집만 가져오시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집에 혼자 있을 것도 생각하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어요. 여씨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아들네와 함께 있는다면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 여씨에게 아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사실 애기 생겼어요. 아빠 그렇게 되시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엄마도 정신 없는 것 같아서 여태 알리지 못했어요. 근데 애기도 태어나고 여러 식구끼리 북적북적 살면 우울한 것도 덜할 거고요. 우리도 어차피 엄마나 아빠 혼자 남으면 모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갑작스럽긴 해도 좀 일찍 같이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많이 상의해보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여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고향에서 살려고 마음먹었던 거. 남편 말고 아들네랑 산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메말랐던 여씨의 삶의 생기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가구고 뭐고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살림들이 있으니 여씨의 개인 집만 조금 챙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참 간단하고 조촐하게 터전을 옮기게 되었죠. 여씨와 아들이 합가를 한 뒤 얼마 안 되어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혼자 있을 땐 너무 고요해서 무섭기조차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여럿이 같이 살고 아기까지 있으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졸지의 친정엄마 대신 며느리 몸조리까지 해주게 되었으니 손 놓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 후 4개월 뒤부터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빨리 복직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그동안만 조금 고생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는 바깥일을 하고 김 씨는 아기를 돌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괜찮았겠죠. 어차피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들을 아기를 돌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모레 입어야 해서요. 꼭 먼저 빨아주세요. 뭐래? 그럼 오늘 빨아서 널어놔야겠네. 이리 줘봐. 며느리가 건네는 옷을 받은 여씨가 옷 안쪽을 확인해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손빨래 해야 하는 거네. 그래요? 지금 얼른 해서 널면 모레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씨의 시대였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아기는 여씨의 방에서 재웠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 주말에도 애는 여씨가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는 애는 며느리가 봤기 때문에 집안일만 하면 됐었는데 그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니 뒤늦게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가끔 봐야 좋은 거지. 이렇게 시달리니 이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은 듯 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며느리, 손주, 셋을 키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 주말에 아기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요. 최근 들어 여씨가 가장 반가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제쯤 아들 며느리가 사돈네 내려가려나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싫어 합가했으면서 이제는 혼자가 되길 고대하고 있으니 말이죠. 남편과 살 때는 늘 조용했고 가끔 둘의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도 보고 언제든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그때 합가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슬펐을지언정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 손주가 떠난 집은 고요했고 편안했습니다. 도착했니? 거의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희 오늘 자고 오지? 네. 그렇죠. 오늘 고향 친구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날도 더우니까 집으로 오라 그러면 어떨까 해서. 뭐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고향 동네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도 좀처럼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모처럼 만의 아들도 없으니 와서 수다도 떨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어. 아들과 합가한 뒤에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에 친구가 여씨의 말을 듣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들 며느리 누가 부모 모시고 살려고 해? 어떻게 하면 형제한테 떠넘길까 고민하고 같이 살다가도 쫓아낸다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이랑만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애 키워주는 게 쉬운 줄 아니? 너는 손주도 안 키워봤잖아. 어린이집 안 보내? 몇 달 뒤에 보낸다는데? 에이, 그럼 별거 아니지 뭐. 친구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어린이집에 가면 낮 동안에는 육아에서 해방이 되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보다도 여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 없어.
엄마 모시고 사는 네 아들이 효자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시고 사는 게 맞긴 한가 모르겠어. 아파트도 내 아파트고 아들 며느리가 돈 벌어다가 다 놔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데 꼭 내가 애들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아, 이 집이 아들 명의가 아니야. 에이,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해. 나는 아들이 같이 살자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씨는 오히려 남편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사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한참 떨다가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시원하게 콩국수 해 먹자. 그런데 막 요리를 시작하려던 차의 현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라? 애들이 벌써 왔나? 아기가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아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씨와 친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친구도 어정쩡하게 일어났죠. 내일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아침에 나간 아들이 말도 없이 이른 시간에 온 것에 의아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사돈네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왔다가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녁 먹고 가기로 해서. 아들의 말을 듣고 친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나 그만 가볼게. 밥은 다음에 먹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함께 앉아서 뭘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처갓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자 처갓집 식구와 말다툼을 조금 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간 당일에 돌아올 정도이니 여씨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씨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아들이 여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앞으로는 집에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자제 좀 해주세요. 오늘 같은 일 또 있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리 온다고 이야기도 했고 아들이 일찍 돌아와서 당황하고 불편했던 것은 여씨와 친구였기 때문이죠. 친구가 자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저녁 한 끼 먹는데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볼 때 얘기하지 그랬어. 나는 몰랐지. 이 앞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영 좋지 않네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정말 여씨의 친구가 방문한 것이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씨는 아들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니 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여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처갓집 식구들 오셔요. 얼마 전에 아들이 처갓집에서 기분이 상해 돌아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사이가 잘 풀린 듯 했습니다. 자고 가시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차 타고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사돈네이니 오면 아무래도 집에서 자야 하겠죠. 그러면 작은 방 내드려야겠네. 안방 하나, 작은 방 2개와 거실에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방은 아들네가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 방 중 하나는 여씨가 썼죠. 아, 그런데 식구들이 좀 여럿이서 와요. 처형네 가족도 오니까 6명이네요. 뭐? 6명? 6명이 나오면 여씨 방에서도 누군가는 함께 자야 할 듯 했습니다.
방이 작기 때문에 거실에도 몇 명이 자야 할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왔던 친구분 이 근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시는 건 어때요? 여씨에게 바깥에서 자고 오라는 아들. 나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야?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렇죠. 그 친구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를 내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처갓집 식구들 숙소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 그러자 아들이 무척 난감해했습니다. 시골 분들이라 그런 거 이해 못 하세요. 그럼 자신은 시골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처갓집 식구들이 오니까 불편해도 이해 좀 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괜찮았지만 나갔다 오라는 말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아니면 그냥 계세요.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어요. 아들은 곤란해하면서도 여씨에게 그냥 집에 있으라 했습니다. 이걸 아들이 허락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이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방이 모자라면 끼어서 자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계세요. 그냥 한 번 말씀드려봤던 거예요. 아들은 했던 말을 물렀지만 여씨의 기분이 금방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사돈네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 대단히 북적북적해졌죠. 거실이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씨가 이사 오기 전에도 사돈네가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안사돈은 집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여씨는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편히 대화하기도 힘들 것이고 여씨도 혼자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들이나 며느리는 식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씨가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애를 보고 있었고 안사돈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찬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죠. 사돈의 집인지 여씨의 집인지 헷갈렸습니다. 뭐 찾으세요? 여씨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좀 출출해서요. 밥을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사돈이 여씨의 살림을 뒤지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였고 손님에게 요리를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식구의 밥을 차리다가는 등골이 휠 듯했습니다. 현수야. 저녁 먹게 뭐 좀 시켜봐.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 음식 좀 배달시키라고 했죠. 여씨로선 최선의 방법인 듯 했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푸짐하게 시켰고 거실에 큰 상을 꺼내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그런데 안사돈은 차려진 음식에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너희 돈 벌어서 이런데 버리면 안 된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 먹으면 되지? 참. 너희 평소에도 매일 이렇게 사 먹니? 아들 며느리에게 하는 소리였지만 꼭 여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부인 계셔서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런 거 먹고 살면 못 써. 듣자 하니 잔소리가 끝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평소에는 다 해 먹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시킨 거예요. 아, 그러세요. 사부인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여씨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잘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우왕좌왕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제 방에서 같이 자고 남자들은 남는 방 하나에서 같이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미리 말은 해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군말은 없었습니다. 여씨는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몇몇은 거실에서 한잔 하는 것 같았는데 여씨는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나름대로 피곤했는지 잠에는 금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바로 옆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거실에서 자는 게 나을 듯 했죠. 거실 소파에서 잘까 해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부엌에서 말소리가 들렸죠. 목소리를 들으니 안사돈과 며느리인 듯 했습니다. 이 집 아직도 네 시어머니 명이야? 그렇지 뭐. 내가 너희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어? 아, 알았다고 했잖아. 저번에 현수 씨한테도 그러더니 왜 또 그래?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지. 진짜 욕심 사나운 양반 아니야? 어차피 같이 사는 것 좀 너희 이름으로 해주면 어쨌다고 그걸 쥐고 안 줘? 요즘 서울 경기도 집값 엄청 오른다던데. 이 집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대. 현수 씨가 이 집도 1억은 올랐다더라. 거봐 이 맹추야. 더 오르기 전에 받아놓으란 말이야. 시모가 집을 가지고 있잖니? 조금 있으면 분명 너 시집살이 시킨다. 아, 엄마 안 그래도 현수 씨가 다시 말해본대. 그리고 말이야. 집을 받아야 애 어린이집 가면 사돈도 내보낼 거 아니야. 계속 저렇게 데리고 살래? 나도 알고 있어. 현수 씨랑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너는 서울에서 대학 나온 애가 앞가림도 못하고 이게 뭐니? 진작에 받았으면 시모 모시고 살 일도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여씨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전에도 아들이 집을 달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길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며느리만의 생각도 아닌 듯 했죠. 같이 살며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나중에는 집을 받고 여씨를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씨는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사돈네가 돌아갈 때까진 모른 척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렇게 드센 사돈이 있는 데서 한 소리 했다가는 하고 싶은 소리도 다 못할 듯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없는 게 서러웠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사돈 식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씨가 아들네를 앉혀놓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들이 여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죠. 간밤에 며느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여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에요. 명예 나한테 좀 주면 안 돼요? 새벽에 여씨가 들은 대화 내용을 모르고 있던 아들은 착한 아들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왔을 때도 눈치도 너무 보여요. 창피하고요.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들 하시겠어요? 여씨는 아들이 왜 자신에게 합가를 하자고 했는지 짐작했습니다. 이러려고 상심한 여씨를 불러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여씨의 입에서 오케이가 나올 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기로 결정했어. 아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팔다니요?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 좀 되겠더라고. 아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에 살던 빌라 있잖아. 내놨었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
시골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금방 팔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까 이 집 판 돈으로 엄마 노후 자금 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아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고 여씨는 여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원래 2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돈은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너희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갈 곳 없는 너희 키워준 거지. 전부터 느꼈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세요? 도대체 뭐가 매정하다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키워준 것도 엄마 아빠야. 그리고 너 자취하던 전세 보증금도 줬고 결혼한다고 돈도 줬어. 그런데 어떻게 매정하다는 소리가 나와? 남들보다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도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도 못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여씨는 아들 며느리가 무슨 충격을 받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비록 1년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 좀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줄 알고 이 집 팔리면 집 비워줘라. 엄마는 오늘 짐 싸서 내려갈 테니까. 오늘이요? 그럼 우리 애는요? 그건 너희가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할 일 다 해준 것 같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이러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이 집 명에 달라고 한 것도 다 생각이 있었잖냐?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줬던 돈도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집에서 나가줘. 어차피 올 때 옷까지만 들고 왔기 때문에 챙길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에 살던 그대로 살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씨는 단촐한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이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들 얼굴을 안 보는 게 상책인 듯 했습니다. 여씨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렀다 나왔습니다. 아들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알아서 살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가며 말이죠. 이제는 다 큰 아들의 삶에 신경을 끄고 여씨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지 생각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너 너무 한 거 아니야? 나는 남이야? 나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너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집이 코앞인데 왜 바깥에서 봐야 해? 아니, 저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자식 집에 오시려고요? 여기 공원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멀리서 올라온 엄마랑 바깥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보내버리고 싶으니? 2년 만에 본다, 우리. 서로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주말에 시간 빼서 엄마 보려고 나왔잖아요. 엄마는 2시간 반 버스 타고 올라왔어. 그런데 너희 집 근처도 못 가보고 이렇게 공원에서 얘기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기가 어때서요? 그냥 앉아서 얘기할 때만 있으면 되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심경순 씨입니다. 45세 전현종의 어머니이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심 씨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이토록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비정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말이죠.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긴 세월 동안 심 씨는 아들만을 보며 살았습니다. 혼자 벌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능력 닿는 한 아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같은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최고 돈을 잘 버는 직업 중 하나이니 평생 먹고 살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 씨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으니 결혼할 때 크게 보태주진 못했어도 아들을 그만큼까지 교육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밖에 몰랐던 어린아이는 장성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심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자신이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죠. 어떤 김치 보내주라고? 아, 배추김치랑 파김치. 정연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 엄마가 정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김치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아들과 전화통화 중인 심 씨. 아니에요. 뭐하러 그래요? 제가 물어보고 엄마한테 문자 보낼게요. 알았어. 그러면 오늘 말해줘. 이번 주 중으로 담근 다음에 바로 택배 보내줄 테니까. 잘 먹을게요, 엄마. 용건이 끝나고 심 씨는 아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애들은 잘 있어? 손주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벌써 둘 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못 본 지는 아주 오래되었죠. 잘 지내죠, 뭐. 그래? 그럼 정연이 엄마도 별일 없지? 잘 있어요. 그래. 아참. 다음 달 명절에는 어디 가니? 애들이랑 일본 여행 가요. 그래, 알았다. 심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명절엔 여행을 가는 아들네 가족. 심 씨도 그런 아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 한 번도 아들네가 명절에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명절에 처갓집도 가지 않으니 혼자서 열낼 수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시골집에 와서 북적북적 다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것은 다 옛말이었습니다. 아니, 옛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심 씨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했던 결혼식 때 마지막으로 보고 아들 내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반년 만에 추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생각에 심 씨가 무척 들떠 있었죠. 현종아, 이번 추석에 말이야. 아니, 앞으로 명절 때도 음식은 거의 사고 몇 개는 엄마가 미리 해놓을게. 너희는 전날 밤에 와서 밥 먹고 추석 당일에 일찍 가봐. 새아기도 친정 가야 되잖아. 아들에게 전화해서 들뜬 목소리로 한참 떠들었습니다. 엄마, 그러자 낮게 깔린 목소리로 아들이 심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왜? 엄마만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좋아서 그래. 빨리 추석이 됐으면 좋겠네.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라 명절 전날 시골 갔다가 다음 날 또 여자 쪽 집 가고 그러는 거. 그것도 다 필요 없는 허례허식이고 구식 문화예요.
심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면 새애기 집에 먼저 다녀올래? 요즘엔 그렇게도 한다더라. 아니요. 이제부터 명절에는 저희끼리 여행 다녀올게요. 뭐? 여행? 아들의 말은 이제 명절이 되더라도 집에는 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을 기다렸던 심 씨는 실망하기 이전에 충격이 컸습니다. 어릴 적 심 씨의 친정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며 사는 것을 보았던 심 씨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다짐 또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도 며느리에게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고 아들네를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 그날 하루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추석과 설 1년에 2번은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근데 너희가 명절에 여행 가면 내가 너를 언제 보니?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결혼한 지 반년 동안 한 번도 시간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그 시간이 날지는 미지수겠죠.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킬까봐 그래?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자고 가진 않더라도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 그러자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또 처갓집도 가야 하고. 양쪽 신경 쓰는 거 피곤해요. 저희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마찰 생기지 않도록 합의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명절에 여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와 합의를 봤다는 아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통보. 심 씨는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니, 현종아.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여태 며느리 코빼기도 못 봤는데 시집살이 시킬까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이제는 안 오겠다고 하면 엄마는 좀 섭섭하다.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서로 생활을 존중하자는 거죠. 아들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 볼 일이 없잖아. 명절에도 안 보면 엄마는 언제 봐? 사돈네는 서울이라서 그래도 오며 가며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명절이 아니라도 주말에라도 한번 올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희미하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언제 가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그리고 명절에는 엄마한테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심 씨는 그런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자주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명절이 곤란하면 다른 때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심 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줄은 몰랐네. 심 씨는 아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심 씨도 삐졌고 아들도 자신의 입장을 몰라준다며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이 돼서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이러다 아들을 잃겠다 싶어서 심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심 씨와 아들은 명절에는 안 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아들네 부부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심 씨가 서울에 갈 일이 없으니 당연히 아들네 집에는 한 번도 못 가봤고 말이죠. 아들도 며느리도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들, 요즘 며느리의 끝을 보여주었죠. 이제는 심 씨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 결혼했잖아. 그래. 며느리 예쁘더만. 근데 며느리가 아주 깍쟁이라며?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야기 하느라 바빴죠. 아휴, 깍쟁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살다 살다 그런 애 처음 봤다. 왜 그러는데? 애들이 신혼여행 끝나고 이번에 집에 왔길래 전화번호 좀 찍으라고 핸드폰 내밀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왜? 뭐라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뭐? 같이 있던 친구도 심씨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아니, 왜? 할 말 있으면 아들 통해서 연락하라나 뭐라나? 아니, 아들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어이구, 그 정도가 아니야. 아주 벌써부터 그냥 꽉 잡혀 살더라니까.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아주 무안을 당했다니까. 그게 말이 돼? 거짓말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 언니들은 며느리 번호 다 알지? 당연한 거 아니야? 심씨와 친구는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라고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보여주었죠. 연락은 안 해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는 자주 통화하는데 자주? 에이, 언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거 아냐? 무슨 며느리도 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래. 우린 나름 사이 좋은 것 같은데. 부럽다. 나도 아들 결혼시키면서 당연히 그런 거 상상했지. 어쨌거나 전화번호까지 안 알려주는 건 처음 봤다. 그치? 아무리 요즘 며느리 해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심씨도 함께 열을 냈습니다. 어쩐지 깊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 요즘 아들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건 심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친구에 비해서는 양반이어서 속으로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씨는 얼마 안 가 이날의 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씨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들과 시동생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남편의 남동생이었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간간히 연락을 해오던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진즉 돌아가셔서 이제는 시동생과 연이 없다고 봐야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부고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심씨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서울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종아, 예전에 네 작은 아빠 기억나지? 아, 조금요. 아들의 학창 시절에 보고 안 봐서 잘 기억은 안 날 듯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만날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작은 아빠가 이번에 돌아가셨단다.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서울에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서울에요? 작은 아빠가 서울 사셨어요? 엄마가 오신다고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심씨가 서울에 갈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 아들에게 심씨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마침 주말이잖아. 애들 얼굴도 볼 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가보나 싶어서 아들에게 한번 물어나 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사생활이 어쩌니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마음은 상하겠지만 말이죠. 주말에도 애들 학원 다녀서 집에 없어요. 아, 그래? 저녁엔 나도 집에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애들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너희는 집에 있니? 사실 손주보다도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안 바쁘면 너라도 보고 갈게. 아들은 잠시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집에 있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긴 한 것 같아서요.
일단 정연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 심 씨는 전화를 끊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일 간다는 것이 아들네에겐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부모가 자식 얼굴 한번 보는데 무슨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못 보면 말면 되는 것인데 괜히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죠. 잠시 기다리자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심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바쁘면 너무 부담 가질 것 없어. 엄마도 볼 일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례식장 들렸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뜻밖의 대답에 심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일은 집에서 쉬니? 아, 뭐. 잠깐 뵙는 거면 시간 빼봐야죠.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아들이 얼음얼음 대답하였지만 심 씨는 근 2년 만에 보게 되는 아들을 떠올리자 기분이 붕 떴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일 2시쯤 갈게. 괜찮어? 네. 그때로 알고 있을게요.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모르면 택시 타시고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 시동생 장례에 가면서 들뜨면 안 되지만 심 씨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설레었겠죠. 그래서 다음 날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자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얼마 만에 와보는 곳인지 까마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랜만에 보는 올케와 인사를 한 뒤에 잠시 자리를 지키다 나왔습니다. 여기. 메시지에 적힌 이곳으로 가주세요. 심 씨가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20분 걸리네요. 아유, 딱 좋네요.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정확히 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로 가는 그 20분은 꽃길을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들 며느리 볼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아파트 좋다. 큰 길 앞에 있었고 주변엔 온통 좋아 보이는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심 씨는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가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종아, 엄마 지금 여기 아파트에 도착해서 입구 안에 들어왔어. 어디로 가면 되니? 아파트 외벽에 적혀 있는 숫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당황스러운 대답을 했죠. 아, 엄마. 거기 저희 집 아니고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 보이시죠? 심 씨가 입구를 다시 나와서 옆을 보자 정말 공원 팻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공원 있네. 그럼 너희 집은 어디야? 반대편 아파트인가? 심 씨가 주변 건물들을 보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 돌았습니다. 아니요. 그 공원 앞에 서 계세요. 제가 지금 나갈 테니까 거기서 봬요. 여기? 아니, 어딘지만 알려주면 내가 갈게. 여기 지금 큰 길 가야. 그게 아니라 공원에서 봬요. 뭐, 여기 말이야? 밖에서 보자는 거야? 심 씨가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거기가 앉아서 얘기하기 좋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끊어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황당이라는 2글자로는 심 씨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없고 무척이나 언짢았습니다.
알려준 주소가 아들네 아파트가 아닌 것도 기가 막혔고 이 옆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자는 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끼리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보는 부모를 집에 한 발자국도 안 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각자 생활을 존중하니 어쩌니 하지만 이것은 사생활 존중을 넘어서 혀를 모르고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행동인 듯 했습니다. 심 씨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독이고 노력해왔다고 봐야겠죠. 힘들게 키워놓은 내 자식, 나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런 심 씨와는 다르게 아들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엄마가 전혀 애틋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심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아들 편에서 생각하려 해도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무리 심 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허물이든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른으로 크길 바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좀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다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있을 테니 말이죠. 통화음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며느리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늘 둘 다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아들이 뒤에서 심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심 씨가 뒤를 돌아보니 가벼운 차림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옆 아파트 중 한 군데 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집을 놔두고 이렇게 밖에서 보자고 한 것이 진짜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심 씨가 아들의 뒤쪽을 힐끔거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연이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어요. 정연이 엄마는 다음에 보세요. 며느리는 오늘도 못 만날 듯 했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것도 엄마는 좀 이상한데 요 앞 집에 있는 며느리는 같이 나와 보지도 않니? 이런 거 물어보는 내가 나쁜 시엄마야? 너희 하는 행동 보니까 내가 악당이라도 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아들인 저만 보면 되지. 며느리는 뭐하러 보세요? 너 너무 한 거 아니야? 나는 남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며느리 얼굴도 한번 보고 갈 줄 알았던 것은 심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남이라고 했어요. 그냥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꼭 필요해야 봐. 그럼 불필요해서 나는 집까진 안 데려가는 거야? 나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너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심 씨와 아들은 아직도 공원 입구에 서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의 공원에 들어가려던 사람들도 힐끔거리며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부싸움도 아닌 부모 자식 싸움을 대낮에 공원에서 하고 있으니 눈길을 끌 수밖에요. 여기가 어때서요? 그냥 앉아서 얘기할 때만 있으면 되죠. 아니,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마당에서 얘기만 하다가? 심 씨는 아들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전날에 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러면 미리 말했으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거였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자식 집에 오시려고요? 여기 공원에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도 그와 같을 리 없었습니다. 평범하든 특별하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느긋하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30분,
1시간? 꼭 내가 당신에게 낼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뿐이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애둘러 뜻을 전하는 것만 같았죠. 그러니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명절 문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렇게 오랜만에 멀리서 버스 타고 온 엄마랑 바깥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보내버리고 싶으니? 이제는 아프다던 며느리가 정말로 아픈 것인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신이 싫었고 아들도 미웠습니다. 아, 저 결혼할 때 서로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 네 생활은 존중해도 부모 마음은 존중하지 않는 모양이다. 난 너희 바쁠까봐 한번 찾아와 보고 싶어도 꾹 참았어. 그런데 오늘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후회돼. 왜 진작에 와보지 않았을까? 진작에 와봤으면 이런 일도 미리 겪었을 거고? 그랬다면 김치 보내줘라 뭐 해줘라 했을 때도 그렇게 성심성의껏 정성껏 만들어서 택배 보내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아들은 주위 사람의 눈치도 신경 쓰이고 심 씨의 말을 듣고 있는 것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괜히 찾아온 것 같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감정 소모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명절 때 제가 전화 드리잖아요. 그냥 가끔 소식 들으시면 됐죠. 오신다고 했을 때도 처음 오신 거니까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러실 거면 제가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을 잘하니 변호사로 먹고 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엄마의 말문을 막히게 하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너희 생활, 너희 가정 존중하마. 미안하다. 나는 나도 네 가족인 줄 알았어. 네가 애들이랑 정연이 엄마와 한 가족이듯이. 나도 너랑 가족인 줄 알았지 뭐야.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알았다. 앞으로는 가끔 소식만 전하면서 그렇게 살자. 뭐 이전이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지. 심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아들과 입씨름하는 것도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집에는 왜 오려 하냐? 밖에서 잠깐 보면 됐지. 아니, 소식만 들으면 됐지. 아들의 그 말들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 왜 그러세요? 전 그러면 집에 같이 들어가시던가요? 정연이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엎드려 절 받으라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떼쓰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됐다. 그냥 나도 너를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런 대접 받으면서 네 엄마 노릇 못하겠다. 아들은 심 씨를 당황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옛날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더 이상 심 씨도 아들과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심 씨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에 탄 심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꽃길 같던 그 길이 이젠 눈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그 시간 동안 전화를 두어 번 하더니 멈췄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버렸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죠. 심 씨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번호가 바뀐 걸 아들이 언제 알아채려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뒤에 아들의 번호도 며느리의 번호도 지워버렸죠. 어차피 이웃보다도 못하게 살아온 사이이기 때문에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서 보니 왜 그렇게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언니 정말 아들이랑 연락 끊고 살게? 그런 심씨를 보고 동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 연락 끊기 전에도 1년, 2년 안 보는 건 기본이었어. 그래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 아들이잖아. 그랬지.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아들이 나를 하대하니까 며느리도 나를 하대하고. 근데 그게 다 내가 나를 하대해서 그런 것 같아. 무슨 그냥 사랑해서 그랬던 거지? 안 그런 부모가 어딨어. 아니, 그게 다 내가 자초해서 그런 거야. 공부를 괜히 그렇게 죽어라 시켰던 것 같아. 인성 공부는 안 시키고 말이야. 내 잘못이지. 이제 아들한테 목매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나 죽으면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리에서만 살래. 가진 거 다 쓰고 곱게 늙어 죽을래? 차라리 유산 안 주겠다고 울음장이라도 놔보지? 그 말에 심씨는 콧웃음 지었습니다. 이미 가진 거 많은 애가 이깟 유산 안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겠어? 그래도 언니 이 집도 있고 됐어. 그렇게 한다고 반기지도 않을 거고 또 그렇게 다시 본다고 그게 기쁘겠니?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더 이상 의미 없는 짓 안 할 거야. 너도 며느리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준다고 아들 닥달하고 그러지 마. 너는 너대로 살아. 그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세월 다 지난다. 그래, 뭐 언니 말도 맞아. 그것도 좋겠지. 언니도 아들내미가 앞으로 뭐 도와달라고 해도 됐다 그래. 쫄딱 망해서 와도 뻥 차버리라고. 심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나누는 대화는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이야기가 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듯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휴대폰 번호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 메시지를 심씨는 외면했습니다. 다시 속 시끄러워지는 일은 이제 심씨도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2-3시간 일찍 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말도 없이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네가 우리랑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세기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텐데.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아버지 박정필 씨와 68세 어머니 이현숙 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왜 그러냐며 따지지만 그 별거 아닌 것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똑같은 말을 들어봐야, 직접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이 씨의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9이 되었고 얼마 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장사를 하며 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으며 결혼할 때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도 사주었습니다. 비록 크고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었느냐가 부모 자식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호야, 너희 큰아버지 입원하셨잖아. 큰아버지가요? 왜요? 위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너희 아빠랑 같이 서울 가.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점심때 병원에 갔다가 아빠랑 같이 오후에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바쁘니? 아, 이틀 뒤네요? 토요일 오후에 볼 수 있냐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난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주말이라 어디 가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오늘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뒤 간다는데 갑작스럽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이틀 있다가 가는 건데. 그래도 오시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쯤엔 알려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니.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부모인 줄 알 듯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들네 집에 간 것은 손주를 낳았을 때 딱 한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볼 일도 없었고 바쁘다고 하면 명절에도 왕왕 못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에 봬요. 아들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머니는 이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말 오후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부모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언제 오든 늘 반가웠기 때문에 아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 언니? 친하게 지내는 이웃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암만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살아. 이틀 뒤에 간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주일이나 시간을 두고 약속을 해야 해. 이틀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말해주는 게 좋지. 우리 때야 나 지금 문 앞이다 이랬지만 요즘엔 그러면 안 된대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지 당연히. 그래서 이틀 전에 말했던 거고 자식 만나는데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게 좀 나는 적응이 안 된다.
아들내미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면 어떡해? 나는 진작에 받아들였어. 내가 먼저 간다고 한 적이 없어서 몰랐지. 일일이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 언니 속만 문드러진다. 그래,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미리 말해달라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던데 이 씨의 아들은 그런 것은 아니니 크게 불평할 일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못 뵌 것도 좀 그렇고 해서요.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되지. 너희가 올 거니? 아니요. 엄마가 아빠 모시고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갈게. 어머니 이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섭섭했던 것이 아들의 한마디에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어머, 오전에 비가 엄청 온다는데요? 나도 뉴스 봤어.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 갈 준비를 마쳤는데 곧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언제 아들 얼굴 볼지 모르는데. 이 씨가 아쉬워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비 안 와? 지금은 안 오네요. 그러면 조금 일찍 출발할까? 그러자 이 씨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비 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차가 막히겠죠. 늦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죠. 11시에 만나기로 했고 아들네까지는 차 타고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늦지 않기 위해 1시간 일찍 출발하기로 했죠. 그렇게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쏟아진다던 비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잠잠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분이면 도착하겠는데. 그럼 10시도 안 되네.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렸나 봐요. 그러게. 당신이 병호한테 전화를 해봐. 좀 일찍 도착할 것 같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죠? 전화 안 받는데. 새애기한테 해볼까? 그래, 안 받으면 그냥 둬. 좀 일찍 도착하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뭐. 너무 재촉하는 것 같잖아.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금 뒤에 이 씨와 남편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0시 10분 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뭘 하지? 안 뭐래. 이 앞에 마트 있던데 거기서 과일이라도 좀 사고 주변 산책 좀 하면 1시간 금방이지. 이 씨는 남편과 마트에 들러서 과일 상자 하나를 사서 차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서 아파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아이고, 푹푹 찐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날씨는 무척 흐렸고 습하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손에 쥔 음료캔도 미지근해진 지 오래였죠. 병원은 전화 없어? 안 오네. 아직 자나. 10시가 넘었는데 자. 주말이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후에 볼 걸 그랬나. 더운 날씨에 바깥을 서성이자니 땀도 나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늘만 찾아서 걷고 있는데도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죠. 아이고, 이러다 나 쓰러지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숨 막혀 죽겠네. 요 앞에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있자고 그럼. 아이, 진작에 그럴걸. 이렇게 더울 줄 알았나? 그런데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앞 주차장에 서 있던 이 씨와 남편. 그렇게 아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아들은 깜짝 놀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벌써 오셨어요? 아들은 이 씨와 남편을 보더니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40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벌써 도착해버렸네. 이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슬슬 에어컨 켜진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으니 말이죠. 전화를 하시지.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아, 배터리가 없나? 전화 온 줄 몰랐네. 우리는 비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차도 하나도 안 막히더라. 이 씨는 웃으면서 어찌된 일인지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쓰레기 버리러 나온 거야? 네. 와, 근데 날씨 진짜 덥다. 아들이 벌써 흐르기 시작하는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주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엄마도 땀난다. 이 씨도 티셔츠를 펄럭거리며 말했습니다. 비라도 시원하게 쏟아지면 나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오지?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쓰레기 봉투는 손에 쥔 상태였고 다 함께 주차장에 서서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거 얼른 버리고 와. 그러자 아들이 잊고 있었던 듯 쓰레기를 보더니 조금 떨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열쇠 좀 줘봐봐. 남편이 이 씨에게 차키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두었던 과일 상자를 꺼내려는 듯 했죠. 이 씨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수정이한테 엄마 아빠 도착했다고 말도 하고요.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씨가 아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묻자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11시 맞춰서 들어오세요. 뭐? 30분 넘게 남았는데. 차에 갔다 오려던 남편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변 좀 돌아다니시던가 아니면 차에서 좀 계세요. 아셨죠? 그러더니 뒤돌아서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뒤통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저놈이 뭐라고 한 거야? 11시에 들어오라는데요. 지금 35분 남았는데. 이 더위에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게요. 같이 들어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도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망연자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턱 밑으로 땀이 또록하고 떨어졌습니다.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마주쳤는데 어떻게 자기만 홀랑 들어가 버리는 것인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어? 남편은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만 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아들이 이상하긴 한 것 같았죠. 그런데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의 표정을 보니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일찍 온 우리 탓인데요. 뭘. 그냥 30분만 앉아 있다가 들어가요. 말이 돼? 아니, 약속 시간이 11시면
30분 정도는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문 여는 것도 아니고 11시 땡에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 그래도 손님 맞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부모가 아니라 남이 왔어도 이 날씨에 바깥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가 버리진 않지. 그건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도 집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놓고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은 예의 문제인 듯 했습니다. 차에 타. 차에서 기다리게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날씨에 차에 타봤자 쪄 죽어. 집에 돌아갈 거야. 이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에요? 애들 기다릴 텐데. 기다리긴. 오히려 우리가 안 오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씨도 속상하긴 했지만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들네와의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수 있으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30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뭐 기분 좋게 애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러 갈 수가 있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요? 그럼 당신은 30분 기다렸다가 11시에 초인종 누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도 바깥에 세워도 절대 안 그러죠. 거봐. 그놈은 딱 그만한 놈인 거야. 뭐 좋다고 가서 같이 밥 먹어. 처음엔 남편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알았어요. 집에 가요. 이 씨와 남편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한참 땡볕에 서 있던 차 내부도 절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옷이 온통 축축하게 젖은 채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고했던 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비가 좀 일찍 왔어도 이런 일 없는 건데. 비가 늦게 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언제고 그럴 수 있는 놈이었던 거지.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섰던 서울행이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버릴 줄 몰랐습니다. 11시가 10분이 넘어가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리 좀 켜봐. 남편이 통화하겠다며 소리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아서 스피커 모양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오세요? 11시 넘었는데.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남편이 말하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요 앞에 계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왜 그냥 가셨어요? 급한 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마랑 내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시간 맞춰 들어오라고 홀랑 들어가 버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냉볕에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야. 주변 산책하고 계셨다면서요. 그건 일찍 가면 너희 불편할까 봐 그랬던 거고.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와서 봤으면 상식적으로 같이 들어가자 소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아빠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놓고는 왜? 아들의 목소리에 이 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약속 시간을 못 맞췄으니까 다시 돌아가마. 남편의 말이 끝나자 이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어봤자 속 터지는 소리만 할 듯했죠. 아휴, 남편도 속이 상하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이 씨의 마음속인 듯 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폭우가 쏟아지니 차도 막혀서 2시간 걸릴 거리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서럽고 속상한 길이 더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오후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8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는데 그 사이 시간이 지워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니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과일은 사왔네. 과일 상자를 보며 남편이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이 씨도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서울 안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어요. 이 씨는 남편과 함께 늦은 점심을 해 먹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차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짬이 나도 오후 내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고 이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들 며느리도 자기들만의 사정이 있었는데 괜히 화를 냈던 것일까. 30분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렇지만 반대로 고작 30분이라면 왜 자신들을 밖에 세워두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속만 쓰리지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아들은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온 과일을 먹고 있던 이 씨와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았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화는 이 씨와 남편이 났던 것 같은데 아들이 오히려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수정이가 엄마 아빠 온다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청소해 놨는데 왜 가버렸냐는 아들. 분명 차 안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씨와 남편이 왜 서운한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그게 중요하니? 아니,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일찍 온 건 엄마 아빠잖아요. 아,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잖냐? 그러면 30분 더 기다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가버리시는 건데요? 이놈이 정말?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봤으면 날 더우니까 같이 들어가자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2-3시간 일찍 갔어? 네 엄마 폭염에 쓰러질 뻔했어. 그럼 어디 시원한 데라도 들어가 계시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오면 수정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세기한테 우리 왔다고 전화하고 너도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작정 밀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냐?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찍 온 부모 탓만 했지 자신의 처신이 잘못됐었다는 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한 것도 한참 전에 약속한 거고 그 30분 일찍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남이라도 그렇게 밖에 세워두진 않을 거다.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왜 오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 버리시면 수정이한테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초대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정도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배려를 해 주셔야죠.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헛웃음을 한참 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누가 수정이 보고 잘못했대? 네 놈이 문제인 거잖아. 너는 그게 네 마누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수정이 욕먹이는 짓인 걸 몰라. 네가 그렇게 우리 놓고 올라갔더니 수정이가 뭐라 하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미우니 며느리도 미워질 듯 했습니다.
참, 이런 놈 뭐가 이쁘다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집까지 사줬는지 모르겠다. 아니, 치사하게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뭐? 지사, 내가 할 말 아니냐? 집 사줄 땐 자주 놀러 오라고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더니 정말 놀러 가니까 그렇게 푸대접을 해? 이 씨는 더 이상 이런 싸움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 봤자 남는 건 상처뿐인 듯 했습니다. 서로 뭐가 서운하네. 이건 네 탓이네. 치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부모 자식의 싸움만큼 제 살 파먹는 짓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한창 씩씩대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병호, 너는 이만 집에 가봐. 그런데 아들은 이 씨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저희를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불편? 우리도 너희 불편할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던 건데 너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너무 애쓰지 않으련다. 아니, 이런 일 가지고 무슨 그런 말까지 하세요? 수정이랑 같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병호, 너 그만 집에 가보래도? 너는 그런 말 하려고 차 타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니? 이 씨도 황당했습니다. 잘 얘기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따지려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달려왔으니 말이죠.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더니 자기 할 말 있을 땐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아들이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니 바쁘다 어쩐다 하는 건 그저 핑계였을 뿐이었죠. 부모에게 쏟을 시간도 신경도 남겨두질 않으니 늘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늘 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와 남편도 평생을 지독한 외사랑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수정이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 온다고 신경 썼는데, 아침에 힘들게 청소도 했는데. 그래, 힘들었을 텐데 주말 아침부터 청소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안 가마. 이젠 나도 너무 불편하다. 이 씨도 이제 아들이 꼴 보기 싫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아들에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들이 말하는 꼴을 보니 그저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화가 난 적은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았죠.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아니,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아들을 이렇게 쫓아내신다고요? 끝까지 아들은 부모 생각은 쥐똥만큼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고생한 것만 아까운 듯 했습니다. 뭘 쫓아내? 네가 약속도 안 하고 막 들어왔잖냐?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는 왜 약속도 안 하고 와? 그래. 네가 그랬잖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방문 약속을 해야 하는 거라며? 이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기가 뱉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정이도 너랑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정이한테도 이제 다신 안 가니까 안심하라고 전해. 청소도 하고 싶을 때 하라 그러고. 아들이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지 해벌린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운전 조심해라. 그러고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탕하고 닫힌 뒤에 이 씨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속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죠. 결혼하면 남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아. 아직도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고 쫄래쫄래 올라간 우리 잘못이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다 커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우리 할 일은 끝났잖아. 이제는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고 그냥. 그럼 속상할 일이 뭐 있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들은 되돌아갔지만 멍든 가슴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멍자국이 희미해지길 바랄 뿐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1시간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이 씨와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품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마음에서 독립시키고 자식 또한 부모를 마음속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었죠. 그리고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허물 없는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겠지만 그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서로가 어려워져야 했습니다. 진작에 그랬다면 아들도 부모를 폭염 속에 방치하지도 않았을 테고, 진작에 그랬다면 이 씨나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갔겠죠. 이 씨와 남편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자식을 오래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